다솜처럼. 이곳은 외로움 속에 피어나는 시니어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삶의 끝자락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에서 만나는 따뜻한 연애. 눈빛 하나, 말 한마디가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여는 순간. 오늘도 다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시대를 통째로 가로질렀던 사랑입니다.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사진도 공개적인 장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보낸 수많은 밤과 계절, 기억 속에 숨겨진 시선과 침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자란다. 1960년대 중반 평양.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이름 아래 절대 권력과 사회주의 체제가 더욱 굳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김일성의 후계자로 조심스럽게 교육받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김정일. 당시 20대 후반의 그는 권력자보다는 영화와 음악을 더 사랑하는 감성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영화는 체제의 심장이라 말했고 선전선동부에 직접 들어가 예술을 정치로 만드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항상 이중적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는 늘 누군가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성혜림. 영화 처녀의 노래, 한여성의 일생 등에서 주체적이고 단단한 여성을 연기하던 북한의 국민 배우. 그녀는 배우였지만 말보다 눈빛이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이마, 조심스럽게 접은 입꼬리, 그리고 깊은 밤을 닮은 눈동자. 그녀의 눈빛은 사람을 서서히 끌어당기되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밖의 성혜림은 더욱 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화려함보다 고요함으로 존재했고 감정을 절제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절제 속에는 단단하고도 깊은 내면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담긴 수많은 문장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선전선동부가 주최한 예술문화 토론회. 김정일은 이 행사에 성혜림을 직접 추천했습니다. 무대 위에 그녀는 말을 아꼈습니다. 배우는 말보다 눈으로 연기합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청중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김정일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대가 아닌 현실에서 더 빛나는 사람이구나. 행사가 끝난 후 김정일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의 영화, 저는 대사보다도 정적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성혜림은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분이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고요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른 감정이었지만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감정의 파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서로를 모른 채 해야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성혜림은 평양의 외곽에 있는 한 조용한 저택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그곳은 정부 고위층 전용 공간이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조차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운전기사는 목적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암묵적인 그러나 아주 단단한 사랑의 루틴이었습니다. 방 안은 늘 조명이 어두웠고 김정일은 그녀를 위해 고전 영화 필름을 준비해 놓곤 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것은 흑백 프랑스 영화와 조용한 클래식 피아노 음악.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할수록 나는 당신이 필요해집니다.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천마디 위로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벽에 기대어 나란히 앉아 어깨를 붙인 채로 세상이 허락하지 않은 평화를 나눴습니다. 나와 있을 땐 아무것도 묻지 말아요. 김정일은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성혜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있을 땐 저도 세상 밖을 잊고 싶어요. 그녀는 커피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진짜 커피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외교 루트를 통해 고요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프랑스 커피 한 봉지를 그녀에게 선물하곤 했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두 사람의 하루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언제나 짧았지만 그 안엔 길고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만났다면 정말 평범한 연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을 뿐입니다. 그 손에는 체제도 위계도 어떤 계급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이야기가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솜처럼은 당신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늘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던 1970년대 중반, 김일성은 김정일을 공식 후계자로 천명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하던 김정일은 이제는 더 이상 사적인 감정을 편하게 나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혜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위한 별도의 저택을 마련하고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점점 잊어갔지만 그의 방 안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자리에는 나가지 못했지만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늘 가장 큰 무대 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정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의 존재는 오랫동안 숨겨졌고 성혜림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나는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조용히 어머니가 되었고 그 어떤 인정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이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비난도 칭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기록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이 된 우리에게 그들의 사랑이 전하는 건 분명합니다. 사랑은 결혼식장이나 가족 사진이 아니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침묵으로 지켜내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고통을 말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하루 안에서 작은 순결을 나누며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건 무너지지 않는 하나의 조용한 세계였습니다. 후에 성혜림은 심장질환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러시아로 요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혼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없었고 공식 보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며칠간 업무를 중단했고 그녀가 남긴 물건 하나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가장 오래 붙들었던 물건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써준 짧은 쪽지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늘 나의 가장 조용한 무대였어요. 우리는 가끔 사랑해 너무 많은 조건을 발견합니다. 나의 시기, 주변의 시선, 그리고 결과라는 이름의 동착점까지.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꼭 그렇게 끝나야만 사랑인가요? 어쩌면 사랑은 반드시 끝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삶의 어느 구석이든 따뜻한 눈빛 하나로 시작된 사랑은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
당신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솜처럼 이곳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에 한 줌의 따스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사랑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